이영희 교수님은 오늘 철학상담 치료 관련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사 모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희 학회가 이름이 장명이 되기를 철학상담치료학회라고 해가지고 상담과 치료 개념을 둘 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대화 치료라는 것이 상담과 마찬가지로 치료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이 이미 프로이드도 블로일러 연구소에서 터득한 후에 치료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현대의 심리치료가 전부 다 이 상담적 대화적 상담, 이 대화를 통한 치료를 어디서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철학상담학회라고 이름을 만약에 지었더라면은 철학치료학회가 또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 심리학계에서 이 치료를 위해서 철학을 엄청 많이 도입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판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 치료라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역시 마주치는 그룹이 심리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상담을 시작한 아헨바크도 그렇고 철학 상담은 심리치료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철학 상담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대로 얘기를 좀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먼저 정인재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인 배경 여기에 뿌리를 둔 네. 철학 상담 치료가 특히 어떤 점에 좀 고려를 해야 되냐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김성진 교수님께서 우리 지금 치료지 않습니까? 치료는 병든 사람이 있어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 철학적인 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진 교수님께서 철학적인 병,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 국민 전체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철학적 병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옛날에 쓰신 책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철학적 병이라고 단어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비켄슈타인한테 쓰고 왔습니다. 비켄슈타인 자신이 철학적 병이라는 말을 썼고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럼 무슨 병이냐, 우리 안더스탠딩에 무엇이 잘못됐을 때, 안더스탠딩에서 뭐가 잘못 생길 때 일어나는 것이 철학적 병이라고 비켄슈타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존 위스덤이라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도 철학적 병하고 정신분석학적 병하고를 같은 거로 취급을 해 놨습니다. 논문을 근래에도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서 보면 분명히 철학적 병하고 정신분석학적 병하고 같은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존 윌섬은 바로 비켄슈타인 제자고 그 분야에서 상당히 더 깊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동기는 비켄슈타인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일어난 동기는
내 가족사적 배경입니다. 네. 가족사적 배경이 왜 우리 가족은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겪을까? 네. 왜 이런 문제를 겪을까 하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부터 해서 졸업하고 대학 때까지 입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입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적이 나빠진 것도 뭐 도대체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족적인 이유고 이게 큰 병이다. 근데 왜 병이 났을까? 사람의 의식 속에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옳다고 생각하는 정도였으면 또 뭔데, 그것이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진.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더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얼마 전에 그 서초동인 곳에서 지나가던 여자를 한 남자가 죽였어요. 죽였는데 나는 그걸 갖다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네. 심리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느꼈느냐, 어떤 갈등, 여자에 대한 어떤 유감 같은 걸 평소 때 받았느냐, 여자로부터 멸시를 당한 게 없느냐,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철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상당히 구체화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자가 요새 너무 날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회학적인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데,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여자는 무조건 남자 앞에 나서면 안 된다. 네가 왜 건방지게 여자가 집에 있지 않고 날뛰고 나오느냐, 여자가 덤비느냐 하는 여자 순종적인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다면, 이거는 심적인 병이나 사회학적 병보다는 철학적 병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 사람의 그 일어난 동기가 심리적인 거냐, 철학적인 거냐, 아니면 도덕적인 거냐, 뭐 이렇게 가치관적인 거냐, 아니면 사회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여자에 대한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여자가 뭐 밥 먹는데 무슨 한마디만 해도 못 참아요. 이 사람.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주스 팹니다. 패요. 패면 그 가족은 부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부터 전부 다가 피해를. 내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내 집안의 사정입니다. 내 집안의 사정입니다.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가족은 꼼짝도 못하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전적으로 철학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또한 내가 이 케이스를 27가지를 모았습니다. 아까 내가 비켄슈타인도 이야기를 했고 존 윌슨 이야기도 했고, 바로 내 케이스 주위에 일어나는 또 심리학적 접근도 할 수 있다. 또 철학적 접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학적 접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김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철학적으로 진보와 이 좌파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 러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진보적인 거냐 보수적인 거냐, 이런 것 따지는 것은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펀더멘탈이 철학적인 문제다. 근데 좀 정치학이나 뭐 한 사람은 그것이 마치 정치적인 문제고 뭐
다른 문제인 걸로 생각하는데 러셀이 나는 제일 올바르게 지적을 했다고.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태도가 정말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철학적인 문제인데 예.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진보와 좌파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사회 철학적인 병은 진보와 좌파를 구별 못합니다. 김혁 선생님이 아주 쉬운 말씀으로 다 해결을 해놓고 진단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 김혁 선생님은 이 진보가 병이 아니라 좌파가 병이다. 좌파가 병. 좌파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끊임없이 저 사람이 친일파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사회 파괴적입니다. 사회 파괴적이에요. 공산주의가 한 번도 제대로 인간의 자유를 인정해 본 게 없고 1917년 이후에 한 2억 명 가까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고 하는데 사르트르는 러셀하고 러셀은 젊을 때 공산주의에 빠졌지만 나중에 그 병에서부터 벗어나온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결코 못 벗어났다고요. 결코. 그러면 불란스가 잘 됐냐? 불란스는 완전히 민주주의로 망했습니다. 월트 리프만 아주 유명한 언론학자고 하버드대학 철학과 졸업생입니다. 20세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적인 최고의 불란스가 왜 저리 됐냐? 민주주의로 까불다가 저리 됐다. 민주주의로 까불다가. 근데 그걸 프랑스를 완전히 구해주고 그 독일에 넘어간 프랑스를 완전히 구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마샬 플랜을 통해서 또 프랑스를 완전히 구해준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월트 리프만은 철학적 입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가졌던 좁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르페브르가 쓴 프랑스 혁명사 보면 이게 철학적 싸움이 아닙니다. 살육이에요, 살육. 르페브르가 얼마나 프랑스 혁명사를 철두철미하게 썼습니까? 이건 철학적 투쟁이 아닙니다. 살육이에요, 살육. 완전히 살육행위였어요. 네, 김현희 선생님도 예. 이제 힘드시니까 그래서 시간 예. 한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곧 끝내겠습니다. 이제 바로 끝내겠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었어요. 좌파와 진보를 구별 못하는 거. 예.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크나큰 철학적 병입니다. 내가 진단할 때. 예. 그래서 지성인들이 마치 자기가 좌파적인 행동하고 끊임없이 원수 개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독재주의에 항거해야 할 거고 그걸 부응하면서 마치 자기가 민주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건 철학적 병이다. 이것이 한국을 암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진보주의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맨 첫 번째가 전통적인 가부장주의. 가부장주의 가치관. 이런 그 가치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조선조 500년간 이 쌓여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철학적인 병에도 이데올로기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지 못했다 하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데올로기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좌냐우냐 이런 쪽이 우리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런 병을 근본적으로 이 철학적인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우선 첫 번째로 이 전통적인 그 가족주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뭐냐면
업불 숭유해가지고 유교만을 그 숭상했는데 이 유교가 500년간 계속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식이 500년간 이 지속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탈피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교의 본질적인 것과 유교의 변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유학이 아니라 변질적인 유학이 소위 정치 유학입니다. 그것이 쭉 우리나라에 쭉 내려왔고 그게 뭐냐면 대개 유학하면 삼강오륜을 얘기합니다. 삼강오륜. 근데 삼강은 유학적인 게 아닙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법가적인 이념입니다. 법가적인 이념은 뭐냐면 통치하는 데 필요한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얘기를 하면 오륜은 이 부자유친 이 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친해야 돼요. 가족 간에 왜 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이 권위적으로 되느냐? 이거는 상강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상강은 뭐냐면 상하 주종 관계입니다. 위 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가장 위고 그다음에 신은 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위고 사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위고 아들은 아래고 그다음에 남편은 위고 그다음에 그거는 아래다 하는 것이 언제 생기냐면 이 아주 오래전에 한나라 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유학은 맹자 때 오륜이 생겼는데 그것이 한나라 때 와서 위에 딱 덧붙여 가지고 그게 국가주의 유학으로 이렇게 변신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학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주장은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상하주종적인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양명학은 상강적을 비판했습니다. 비판하고 오륜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주체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명학이 조선시대 2단으로 배척받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고는 아직까지도 주자학적인 그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 가거나 사회에 가거나 이 회사에 가거나 회사에 가도 상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임원들 앞에서 면접하는 직원이 벌벌벌 떱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하 관계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지금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병입니다. 사실은 아주 진단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치학적 병은 27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다 거론할 수가 없고 몇 가지는 제 책에서 언급을 했고 근래 이제 더 플러스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치학적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게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된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동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걸 잘 구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되면 우리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그것도 구별도 하도 안 하고 덮어놓고 철학적 상담한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처음서부터 제가 참석을 했죠. 2000 강동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한 건 뭐냐면 너무 서양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은 상담 대상자는 한국 사람인데 도행처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이 있을 때 특히 며느리들이 화병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족 제도 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하나 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병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그 한을 혹은 또 그 어떻게 풀어주는 게 이렇게 뭐냐면 화병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개인의 자유는 신장이 되는데 가족 제도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그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생기고 그냥 여자들이 순종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참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거 왜 여자라고 해서 무시를 받느냐? 안 된다. 예. 이렇게 나왔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 하는 거는 이런 얘기는 유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상하 주종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양명학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 개인의 자율, 개인의 인격을 존중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철학 상담에서도 개발을 해서 이 나가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예, 말씀, 정인재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제가 그 저서에서도 화병을 갖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는데 나는 철학적으로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억울하니까 예. 정의의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예. 여자가 화를 내는 이유가 예.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건 정신병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치관적으로 자유정의에 맞지 않다는 그 문제가 더 핵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화병을 철학적 병으로 봐야 된다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정인재 선생님 처방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냐는 거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이진호 교수님이 오늘 또 일정이 있으시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도 이제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참 저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왔다. 예. 이 개인의 가치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실존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제 어떤 근데 그 실존주의 철학이 심리 치료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실존주의 본래 입장에서 좀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제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철학적 병 지적하시면서 가부장적 위계질서로 인한 그런 병폐, 그것들이 뭐 직장이나 가정,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존 철학하고 현상학을 가지고 상담을 현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이 내담자들이라고 하죠. 상담받는 사람들 안에 문제로 항상 어떤 문제 가지고 오건 그 위계질서로 인한 거기서 오는 뭐 한이면 한, 뒤틀린 관계면 뒤틀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례는 양극성 장애를 앓다가 조울증, 이제 옛날에 조울증이라고 그랬죠. 조증을 앓다가 충동적으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26세 여자 이야기인데요. 뭐 아버님이 고위 공직자이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신 분이라 뭐 자식들에게 대한 기대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그 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개인 내지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게 뭐 학교를 간다든가 행동한다든가 이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이제 이 내담자가 지방에 있는 아주 지방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 사범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분이셨는데 그쪽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문화적 차이, 거긴 굉장히 보수적. 우리 김현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계 질서가 너무너무 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데 이 내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가니까 이 숨이 막힌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선후배 간의 그 위계 예. 이런 것들 엄격한 위계 뭐 새벽에도 막 불러내고 이랬다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하는데 자기 이해를 못했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그런 권위적인 그다음에 일방적인 그런 지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지배. 예.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좀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방에서 탈출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지방에서의 그 과거를 살고 있는 그런 조선시대보다 더 아주 센 그런 위계질서를 경험하고 자살을 3번이나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못 겪는다든가 다른 원인들도 있었지만은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래서 이제 심의 상담가, 정신과 상담가 서울로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쳤어요. 1년 반 정도. 그러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실존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제가 상담 치료를 해줬고 지금 아주 건강히 잘 사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우리 정인재 교수님 양명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이 맞다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고유한 자유, 주체성 이것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또 사회적 존재니까 그 안에서 형성되는 자기의 세계, 그 다음에 자기의 세계 밖에 있는 세계와의 관계 여기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타자의 시선 한국 사회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어느 학교를 간다는 거, 어느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위계가 잘 먹혀요. 위계질서가. 위계질서가 밖에서 오는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그런 양극성 장애. 네, 조울증과 우울증하고. 네. 조울증과 우울증이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에 맞추면 즐거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을 잘 봐서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 이건 좀 심리적인 분석인데 내가 진짜 원해서 이걸 했나? 자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명시적이건 비명시적이건. 거기서 오는 그런 격차가 막 생기는 거죠. 사회적 시선, 굉장히 많은 사회적 시선. 거기에 또 부응하거나 부응하지 못하면 또 역으로 완전히 심리적인 어떤 낙하를 경험하는 우울해지죠.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해서 타자의 시선과 그 가부장적인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 사례자는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치료법은 어떤 상담법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 그다음에 자유를 꿈꾼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편견을 깨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편견을 깨고 위계 질서라든가 타자의 시선을 철학적으로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작업을 8개월 동안 해서 제가 이제 기록도 다 남기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직업 생활을 무사히 하고 있고 가끔 제가 체크를 합니다. 제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 제가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면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명학은 오륜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유학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왜 딱딱해야 돼요? 아주 친밀해야 돼요. 아주 사랑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그 관계인데 가정은 지금 전부 다 다른 어떤 이 체면, 아까 그 외부적인 거 이것에 의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깥의 어떤 틀 속에 애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다 가지고 판단하는 주체거든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주체를 양명에서 양지라고 그럽니다. 양지는 거울에 그 모든 걸 비춰보듯이 거울은 미리 뭐 비춰보는 게 없잖아요. 이 정도 없고 과거 지난 것도 안 비칩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비치는데 그것에 대한 거울은 판단 능력은 없지만 인간의 양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옳고 그름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
누가 남이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 점에서 실존 철학하고 상당히 예, 아주 예. 아주 예. 그런 거 굉장히 같아요. 소통되는 점도 예, 있고 예.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교육이 교육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이 있을 때 우리의 교육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예, 비용 중에 예.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서열화 다 됐습니다. 예, 예. 신문도 서열화 시키고 예. 뭐 어느 대학 뭐 어느 대학 예. 세계 몇 개 대학 뭐 해가지고 예. 이렇게 쭉 서열화 시키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를 예.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고유한 가치가 있고 고유한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서열로 쫙 매겨버리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학부형들은 그 서열 속에 예. 될 수 있도록 윗서열의 그 자연들을 갖다가 예. 집어넣으려고 그 하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동양 철학 중에서도 주자학적인 것은 정해진 리가 있다. 밖에 예. 정해진 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체제 속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냐면 이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양명은 그런 거를 갖다가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고 지금 김정재 선생님 말씀하고 예. 사례를 이제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의외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내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돌봄을 받아야 될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친한 관계가 상처를 소원하는 관계가 받는데 됩니다. 지금 그런 배경들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사례도 결국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가족 구성 간에도 요즘에는 다원주의 시대이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이 그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강압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대로 모두 따르기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강요까지 하고 억압을 할 때 이제 특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좀 입는 것 같고 지금 그 사례도 이제 그런 사례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주제로 제가 저기 그 이제 한남대 그 철학상담 연구센터에서 그 이제 강연 요청을 했었어요. 소통과 치유의 이제 공동체인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주제가 연결돼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가족은 그렇게 사실 서로 치유를 하지 않고 상처를 줄까?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가부장제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사실 가족들이 굉장히 밀접한 사생활을 갖잖아요. 밀접한 사생활을 공유하고 실제로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밀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향을 가져오냐면은 이질적인 가치관을 관용하지 못하는 경향, 나와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동질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이 같은 인생 계획을 짜야 되고 뭐 같은 어떤 큰 가치관에서 일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동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족 안에 있는데 그게 강요로 갈 때 이런 억압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대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좀 이제 연구를 이제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 상담도 대화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해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가치관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자기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가 일어난다는 건데 가족은 그러기에는 너무 동질적인 걸 추구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거를 억압하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사실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상처를 주기가 쉬운.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런 어떤
사실 강압에서 오는 이런 상처들이 많으니까 어떤 단서 중에 하나가 왜 가족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걸 인정하지 네. 못하는지 아이들만 사실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죠. 예. 부모들이 그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고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사실 부모를 따라가거나 반항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항하는 애는 병이 안 들어요. 싸워서 맞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분란이 일어나지만 이 아이는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대로 계속 다른 애들이 대학에 와서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보는데 이 학생들이 완전히 정말 심하게 예, 그렇죠. 병에 걸려서 예. 정말 소멸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구가 뭔지를 잃어버려요. 부모의 욕구대로 계속 하다 보면 맞아요. 내가 정말 뭘 원하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예. 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가족의 문제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내담자들 만나다 보면 외부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가족이 그걸 잘 흡수해주면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가족이 그러지 못하면 더 막 심각해지고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유럽 사람들도 가족 안에서 자라요. 그렇죠. 거든요. 예, 물론 이제 프로이트도 얘기하지만 유럽인들도 과거에는 우리보다도 우리 못지않게 가족이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족에 의해서 가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 이데올로기에.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아까 뭐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뭐 개인에 대한 발견, 혹은 실존에 대한 발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서양 문화에 의해서 이런 그 제도적으로 근대화가 일어났고 그 서양의 근대화라는 건 사실은 개인의 발견, 세상의 중심은 개인이다. 우리가 집단을 중시하고 뭐 그림 안에서도 중세 때부터 근대 이전까지 개인을 그리지 않고 집단을 그려냈지만 그것을 그렇게 그리게 한 사람들은 지배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개인이거든요. 낱낱의 개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결국은 이제 개인이 이 세상을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개인이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라는 이런 어떤 이게 인신론적인 깨달음이라고 보거든요. 존재론적이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집단의식 이 안에서 내가 잘하고 집단을 위해 살고 가족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내가 성공하면 가족에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의식, 공동체 의식, 동일 의식, 잘못된 동일시 이런 것들이 지배 그 의식이 지배하는 게 철학적 병이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더라도 집단을 중요시하더라도 결국은 혼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 좋은 사이라도 재산 문제로 금방 갈라져 버리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금방 갈라지고 이렇게 실제로는 단독적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하나다 이런 집단의식 하나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집단의식이 이 착각인 거죠. 착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지 그래서 뭐 집단 의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철학적인 그렇습니다.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철학 상담 치유에 대한 그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개인들이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욕심을 갖다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가족 내에서도.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 동자 애지 이거 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준다 얘기예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경지 존중해 주라 얘기예요. 이 경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경청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거냐면 이런 태도가 우리에는 너무 없었다. 가족도 아버지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됐을 때 이 자녀들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달리하는 사람들도 네가 왜 그런지 그걸 경청해주고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자가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따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예.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예,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우리가 예. 가정에서나 그 필요한 그 공동체의 화해라는 건 우리가 가화만사성이 아닙니까? 그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국화만사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다 이 화해라고 했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은 동자 이자를 같이 다 만족시켜주는 뭐냐면 이러한 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철학 그 상담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화해로운 사회를 만드느냐, 화해로운 가정을 만드느냐, 뭐냐 하는 쪽으로 조금 이거 생각을 해 주시면. 그래서 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예. 굉장히 아직까지도 집단 이걸 강조하면서도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서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렇죠. 예,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면은 다른 사람도 중심이라는 걸 인정할 때 이게 소통이 시작되고 서로 민주주의도 시작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예,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구분을 완전 못한다는 혼돈하고 거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예. 개인주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예.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호 주체성 이런 그럼요. 것들이 개인주의인데 그게 그런 이제 게 철학적 굉장히 병에 부족한 대한 그러한 철학적 병에 대한 철학적 처방이죠. 처방이 예, 처방이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 내지는 이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처방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럼 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면학, 실존 철학, 또는 뭐 비트겐슈타인, 뭐 저 같은 저는 이제 가치관을 이제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주체성을 예.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점에서는 실존주의 방법이건 이제 여러 가지 양면학 방법을 쓸 수 방법은?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그 주제를 철학 상담의 어떤 그 문제로 다시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사실은 심리적으로 접근할 건지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건지 철학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정말 이 사람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 철학적인 문제인지 또 봐야겠지만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대 학생들 상담을 좀 했었어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위를 했잖아요. 네. 세 달 이제 네. 이제 공간 운동선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끝났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외부에서는 거의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다 성취에 얻었다. 상관없죠. 어쨌든 학생들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뭐 총장도 물러났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서 밖에서는 마치 이 학생들이 마치 승리의 기분에 도취한 것처럼 했지만 제가 사실은 다른 뉴스에서 인터뷰한 적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시위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규정한 게 아니고 철학 상담에서 우리가 규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 얘네들은 시위. 너무나 거기에 상처를 집중해서 있고 상처를 받았고 그 시위 트라우마를 걸려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세 트랙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심리 치료, 그리고 저는 철학 상담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는데 저는 이 경험이 제가 철학 상담만 할 때 하고 좀 새로운 걸 좀 배웠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협업하셨으니까. 일종의 협업이기도 했는데 같이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선택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가게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철학 상담 간단히 알려주고 한 서너 줄 알려주고 너희 뭐 동기라든지 뭐 가치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철학 상담을 선택하면 좋다. 그런데 이미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 상담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아주
불안이나 이 수면 장애 이게 너무 심각한 애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철학 상담은 이제 제가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었고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을 했어요. 한 3년 정도에서 쭉 했는데 이 학생들을 하면서 그 지금 심리적인 문제 있고 철학적인 문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물론 굉장히 클리어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이 말도 맞는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학생들이 동시에 또 받는 거예요. 네? 동시에 받는 학생들이 다른 있어요. 상담도 받아.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당연하죠. 받으러 예. 갔는데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음. 물론 첫 상담도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음. 우리 심리 상담 좀 받다가 좀 안 맞아서 철학 상담을 오면서 또 정신과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얘네들 병명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병명을 내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트라우마다. 왜냐면은 거기서 진단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분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있고 심리 상담 있고 철학 상담이 있으면 맞는 대로 가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맞긴 맞는데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제가 철학 상담을 할 때는 얘네들이 그래 철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남자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철학적 문제니까 이 문제를 대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철학 상담사를 만나면 이 내담자도 자기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도 했느냐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사실 이게 얘네가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심리학의 영역이잖아요.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철학의 전문 영역은 아닌데 라고 했지만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안 할 뿐이지.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근데 저희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얘는 스스로 트라우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치료 가면 트라우마 그리고 정신과는 공황장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도 굉장히 심각하게 걸린 학생이 있었는데 철학 상담이 더 안 되지 않을까? 주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학생이 애초부터 이 영역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신분열이나 병리학적이면 우리가 약물로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또 내담자가 누굴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할 것이고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면 또 심리적인 치료 방법을 할 것이고 철학 상담사를 찾아가면 철학적인 대화로 하겠구나. 그렇다면 일종의 경쟁 관계도 되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좀 깨닫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10년 전에 그 정신과 병원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였어요. 그분하고 이제 철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고요.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학생이면서 또 상담을 했는데 그 경우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 경쟁 관계이면서 그러니까 철학 상담은 심리 상담, 정신과 의사, 정신과학하고 경쟁 관계이면서 본업이면서 협업이면서 이게 다 동시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게르타 헨바흐 철학 상담의 창시자가 아주 그 부분을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심리 상담계에 있는 분하고 그 논쟁을 하면서도 같이 논의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여타의 치료들은 치료를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보지만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철학 상담 치료만 그 치료를 메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치료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를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잘근잘근 분석을 합니다. 그게 철학 상당히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힐링 컬처가 지금 다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그래서 왜 코미디 프로에도 감수성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별말 아닌데도 계속 상처받고. 그게 코미디화 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치게 모든 것을 병으로 만들고 상처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철학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어떤 지나친 그 힐링 문화에 대한 어떤 비판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저한테 왔던 내담자들, 저는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분들, 하지만 삶의 의미라든가 자신이 경험했던 인상적인 부분들을 재조명해 보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카미의 이방인을 읽으면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 뭐 하고 합니다. 그건 이제 소위 어떤 심리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예상적인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재조명해 본 그런 작업도 하는데, 그것 말고도 뭐 아까 소개했던 사례처럼 양극성 장애라든가 혹은 뭐 이인증 환자,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자기 행위를 이인증 환자도 하고 또 예상 스트레스 장애 환자도 다 진단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다뤘었습니다. 뭐 성공적인 것도 있었고 그냥 중단돼 버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피터 라베 선생님도 당신의 책에서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이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자기도 상담해 봤지만은 정신과에서 내린 그 소위 진단이라는 거, 확진이라는 거, 이게 과학이 아니다. 원인이건 진행 과정이건 사실은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의학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과학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다. 이건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해요. 심리학은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요새 그런 부분에서 심리학에 대한 비판적 책이 많이 나오죠. 자기들이 정한 대로 이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영진 교수님도 저서에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자주 언급하셨던데, 사실은 과학이고 싶어하는 사이비 과학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과학이 가지는 그 신화적인 힘을 믿고 자기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변명을 붙여가지고 얘는 양성 장애고 얘는 뭐 예상 스트레스 장애고 이게 지날 쭉쭉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진단일 수 있거든요. 그걸 치료하려니까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되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또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아까 이제 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제 상담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예요. 이게 이제 실존 현상 관계에서는 이걸 계시성 그러거든요. 현존자의 계시성. 자기 존재는 자기에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 숨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이미 자기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면, 병이라고 표현도 안 하죠. 실존 현상학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또 다른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를, 그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다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규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질문하지 않는 것들을 질문하고 당연시하는 것들을 또 의문시하는 철학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낼 때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야기의 순서가 철학적 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나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철학적 병들이 사회학적이나 정신의학적 병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제3단계에
언급을 해야 하는데 예. 우리가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하는 바람에 예. 어쨌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행위 특성에 대해서 저건 어떤 행위다 이렇게 이제 짐작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그 규정해 버린다는 거, 이제 확진해 버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어떤 사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병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과학의 이름을 빈자해서 자꾸 확정해 버리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고 생명체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마치 뭐 질병 어떤 육체의 질병처럼 어떤 뭐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도 그렇지 않거든요. 확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우리는 확진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치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도 그렇고 심리 치료도 그렇고 일단 환자를 진단하는데 진단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은 전부 다 수량화 방식으로 결론을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경미한 환자고. 그래서 그 이대에 그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참여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게 트라우마냐 심리 증세냐 아니면 철학적인 문제냐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 우선 먼저 철학자한테 먼저 와야 돼. 그랬다가 여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면 그때 심리 트라우마로 가야지. 트라우마로 간 학생이 매뉴얼 따라서 점수합니까? 난 트라우마에 걸렸어 하면은 자기가 그걸 믿어버릴 수밖에.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요. 거기에 그거를 갇혀버려. 동양체는 자포자기라고 그럽니다. 자포자기다 그게. 예. 근데 제가 첫 상담을 했던 첫 사례가 뭐냐 어떤 사례냐면요. 집에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예.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 다 받고 치료받고 약을 받았어. 근데 약 받고 의사 방문을 나오자마자 약을 쓰레기통에 버린 애야. 아, 예. 똑똑하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 딱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수치를 계산하게 돼 있고 점수로 환자를 내고 그걸 환자로 판단해버리면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네네. 의사도 따라가고 환자도 따라가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 한국 공황장애가 아주 심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점점 나는 이거 완전히 폐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저 뭐 했냐 하면은 치료 그만 바뀌었어. 예. 학교 휴학했어. 학교 나 휴학 안 해도 좋아. 대학 졸업 안 해도 좋아. 예. 그러고서 예. 자기의 길을 간 거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 정신과 치료에 반항을 하면서 비로소 이 친구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신경 정신과적 조치들 전 예. 조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필요할 때가 있고 효과가 예.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너무 이게 명심하고 예. 인간이 예.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존재의 특징, 그다음 개인의 특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부 다 알고서 확정하듯이 말해버리고 예. 그 방향만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학이 예. 너무 양적인데 집중돼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수량화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근데 현상학은 실전철학은 질적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적인 것에 대한 뭐냐면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이 오히려 되는 거죠. 보완이 되고 네.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은 최근에 책에서 좀 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관련해서 예. 제가 비판을 하다가 그러니까 과학이 그러니까 심리학도 사실은 자연과학으로 자연과학으로, 추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화시키는 거죠. 예, 심리학이 자연과학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 예. 상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주 그 핵심적인 문제 지적하셨다. 때문에 예. 19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에 이제 심리상담이 미국에 출발을 하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이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과 상담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돌파구를 찾은 게 한쪽은 실존주의, 요것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요. 예. 한쪽은 인지주의 치료, 그러니까 저 스미트나 인지의 아리스토텔 치료.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99년부터 그 긍정심리학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문제는 싹 덮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과 과학으로서의
뭐죠? 정체성을, 심리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는 행복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병을 치료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 근데 문제는 자연과학 행복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이를 갖고 와서 그리고 거기다가 계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의 24가지의 그 강점들을 가지고 그거를 계량을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울증도 계량하는데 그 다 계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철학적으로 이런 지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계량 양화시킨다는 것은 그 양으로 그 퀀티파이 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그 환원이라는 거는 항상 그 모르는 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참 많은 것에 이 눈을 감아버린다는 게 자연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이래 갖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 점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 근데 네.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철학 상담을 하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점을 거꾸로 물어요. 선생님 아마 받아. 저 얼마 전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학 상담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정신분석 쪽에 신정신분석이 수십 가지 나오니까 사실은 가서 사례 발표해서 정말 뭐가 새로운가 딱 보면 보통은 정말 그렇게 새롭다기보다는 인지치료와 뭐가 결합돼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가미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저 철학 상담도 딱 보면 안다는 그 사례를 하나 줘봐라.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있는 사례 이제 그 하나 이제 줬더니 그러니까 정말적인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학 정말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가 아닌 철학적으로 치료한다 상담 내지 치료한다라는 게 뭔가 그래서 김정진 선생님께서 철학의 그 접근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심리학하고는 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철학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철학적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놨을 때 물론 뭐 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실존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뭐 범주적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철학이잖아요. 정신과가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뭐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구분함으로써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이제 책에는 발표했었는데 이런 범주 혼란이라든가 아니면 물음을 잘못 찌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그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물음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는 철학적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저는 그걸 비판적 검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조차도 우리 감정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것들 어떤 이유나 전제를 사실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철학이 예전부터 소크라테스부터 해왔던 거고 그걸 통해서 일단은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일단 이해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성적 대화라는 거죠. 결국 이 철학적 대화라는 게 그 오류를 분석을 하든 그리고 이성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은 이런 전제가 나왔구나. 근데 그 전제를 검토해 봤더니 사실 이 전제가 항상 그렇게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기는 생각을 바꾸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 문제를 이제 이해해 나가는 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본 실존적인 방법 거기다 플러스 현상학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을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좀
실존 철학하고 현상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실존 자기진전성 이런 것들을 격성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예, 실존을 가로막고 있는 혹은 자기 할 자신의 말이 있을 텐데 고유한 존재를 가로막고 있는 오류 판단이라든가 개념의 착오 저는 그거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제일 먼저 분석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 모든 대화는 이성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대화는 이성적이고 그거 선생님 그거를 예. 제가 오해한 건 예,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이 위에다가 더 추가적인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인식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철학의 그냥 원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 목표가 실존의 고유성을 밝히기 위한 길로서 그런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보편적인 이념, 형식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그런 개념 분석, 범주 분석 이런 것들 하느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두 차례 아헨바흐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슐로밋 슈스터의 그 상담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두 경우 다 보고서 뭘 생각했냐면 야 철학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담을 할 때의 그 진짜 그 벌어진 상황 자체는 이게 이런 거로구나. 뭐냐면요. 누가 찾아오잖아요. 내 남자 와서 이제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려는 내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 셜록 홈스 읽어보시죠. 셜록 홈스 읽어보면은 엄청난 추리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눈치채지 못할 만한 하찮은 그 실마리마저도 보고서 혹시 이게 뭐 아닐까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추리를 하고 진짜 내담자 이상의 120%의 주의력을 들이더라고 상담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헤어진 다음에 다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근데 그 이거는 완전히 우선은 상식의 차원에서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철학 상담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어떤 철학 사상을 뭐 논리를 매뉴얼을 가지고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그 현장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먼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하고 추리를 해봐야 돼. 네. 그리고 질문을 해봐야 돼.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모든 질문을 그 다음에 만나가서 다시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하더라고. 그러고 났더니 이건 뭐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아. 문제의 핵심을 거기서 찾아. 근데 그게 찾고 나니까 예. 철학적인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 추리 과정이 이게 논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게 같이 철학 오는 예, 아닙니까? 철학과 상관없는 데서 발견한 그래서 게 아니라 야 이게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생각했던 철학보다 그렇죠. 더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현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체험을. 그러니까 내담자하고 예,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죠. 같은 그 정감을 네, 뭐냐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갖다가 해야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추리를 하고 하던 거네. 네. 그럴 때는 이 정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우리가 이 철학 상담에서 정감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심리 상담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예. 사실 이제 철학 상담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한 10년을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심리 상담계에 계신 분하고 논쟁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많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 상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철학 상담이 뭐냐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심리 상담과 뭐가 다르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철학 상담은 현상적인 데보다는 좀 본질적인 데를 또 파고들고 그 다음에 비지시적이고 그리고 내담자의 자율성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뭐냐면요. 대부분은 그거 심리상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반론에 이제 제가 처해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심리 상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궁리를 해보고 이유를 찾았더니 이겁니다. 그동안 철학 상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 상담이 월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철학 상담에서 해야 될 거를 미리 다 한 갖고 거예요. 갔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인지주의 치료 쪽하고 실존주의 상담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왜 오해가 생겼는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용어 문제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sychological counseling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심리학적 상담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학하고 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 하니까 심리학적 상담하면 심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상담이 있고요. 상담에 심리학적 상담, 철학적 상담, 그 다음에 뭐 예술치유적 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에서 학적이 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게 다 심리 상담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잘못 번역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사이콜로지컬 카운슬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을 치료하는 모든 걸 다 심리 상담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이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나친 어떤 그 의미의 확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데피니션 문제인데 네네. 지 마음대로 해. 네. 근데 옛날부터 그걸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언제 누가 당신들 보고 그런 데피니션 내리라고 했느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네. 예전에는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이 선생님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전에는 정의를 사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분명을 진행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 뭐 동등한 대화. 근데 실제로 하거든요. 한다고 네. 하고 물론 정말 하느냐는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이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는 남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정의, 철학을 실천한다. 그렇죠. 철학으로 실천한다. 철학적 대화로 상담한다. 이거는 철학자가 하는 거죠. 철학 상담만이 하는 거죠. 심리 상담사들이 철학을 실천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상담은 상담으로 볼 게 아니라 철학 실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철학 상담의 그 최근류는 상담이 아니라 철학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문제가 좀 오해가 풀릴 근데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철학 상담, 철학 실천 그거는 저는 그냥 두 가지 병행하는 거 별 문제 없다고 별로 보는데요. 문제가 네. 뭐 비켄슈타인도 선생님 뭐 철학 실천도 독일에서 프랙티스라는 말 했지만 프랙티스 받는다. 네네네. 상담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어만 해도 practice, 그리고 practitioner, 뭐 이게 그 의미가 좀 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천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의 practice나 독일어의 praxis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좁거든요. 이제 우리가 철학 실천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철학 실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여전히 철학 실천 철학 뭐가 다르지 이렇게 오해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철학 실천할 때는 항상 이론이 전제된단 말이에요. 이론과 실천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양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론과 실천을 갖다가 이건 하나인데 그래서 이 주자학적인 전통은 뭐냐면 선지후행이에요. 먼저 알고 나서 행동을 한다. 네. 이런 건데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상담은 일종의 지행합일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은 선지후행이에요. 먼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네가 하라는데 절대로 이론과 실천이 합치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각적인 양지를 어떻게 현실에 실현하느냐. 요게 지행합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학은 하는 거죠. 예, 철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개념화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직접 하는 것. 철학은 사실 필로소피를 할 때 비로소 네. 진정한 철학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하고 또 차이를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심리 상담은 훨씬 개인 위주예요. 개인적 접근을 그렇죠. 해요. 그런데 철학 상담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게 철학 상담의 또 장점이고 이거는 내담자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을 같이 받았던 친구들이 철학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들 중에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좀 충족되지 않아서 이게 다시 상담 그 받으러 시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그게 뭐죠? 네, 지금 정확하게. 예를 지금 사실 제가 예. 어제 이제 예. 상담 끝낸 한 학생 얘기를 좀 하면서 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 그 철학 상담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한 챕터를 다뤘어요. 다뤘는데 그 시 트라우마만 지금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학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붕괴를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더 시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위가 끝났는데 학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조금 변화의 이 분위기가 되긴 됐지만 그런 자기네가 정말 3달 이상을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삶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끝났는데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자괴감에 빠져서 얘네들 상담을 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적인 문제들은 조명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정의롭게 적어도 바뀌는 건데 이게 안 바뀌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학교가 바뀌었잖아. 총장도 바뀌고 다시 선출되고 원하는 총장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쨌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대적인 문제는 요즘 뭐 헬조선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제가 끝냅시다. 네, 이것만 하고 네. 시대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했던 친구는 소위 취준생인데 저는 그냥 그 상담하기 전에는 이 친구들이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는 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이건 시대적인 문제죠. 이 시대의 문제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이면서 시대의 문제인데 이 친구는 요즘 학생들이 자소서를 몇 개쯤 쓰는지 아세요? 취업하기 위해서 몇 개쯤 쓰는지 들어보셨죠? 뭐야? 100개, 200개 쓴다고 100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100개, 200개나 저는 약간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100개, 200개를 쓰면서 어떻게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자기는 한 2, 30개밖에 못 썼대요. 다른 친구가 10분의 밖에 못 썼는데 이 쓰는 동안 뭐냐 하면 자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그 뽑아주는 사람, 그 회사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해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멘토링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또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혐오감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지난주에 이제 끝나긴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취준생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이 그룹이잖아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서 이 굉장히 이 그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친구들이 다 물론 그거에 무뎌서 100개, 200개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속이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로 좀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철학 상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셀프 디셉션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대화를 하면서 또 찾아낸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이 친구는 자기 행동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취업해야 되지?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면서 결국은 내 진실한 내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를 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역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철학자와 한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그걸 빼서 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구원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상황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자기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렇죠. 내가 파괴될 수 있겠다. 예, 이런 걸 예, 이제 일단 자각을 하면 다른 시도를 각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각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뭐 철학 상담 여러 개 해볼 수 있겠죠. 정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근데 또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말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또 그 자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철학 상담이라는 것이 역시 실제로 상담 현장을 경험을 해야 상담사가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결론은 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무리 깊이 했어도 실용적으로 했어도 그러나 상담사를 만나서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내가 상담을 배우고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배우죠. 이야기를 그거를 일단 결론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교학 상장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서로 자라나는 거지 혼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좀 더 자주 모여가지고 사례 경험담을 좀 나누고 또 그런 상담 경험에 대한 어떤 그 기회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